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네, 그리고 고은상 김정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굵직굵직한 국제 이슈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렇습니다. 곧바로 남북미 판문점 회담이 열렸습니다. 교과서에 실릴 만한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됐죠. 네. 그런데 불과 나흘 뒤에 이런 경사에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한국 수출 규제를 시작해서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일제 전범 기업에 대해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따른 보복 조치였습니다. 이날이 일본 참의원 선거가 시작되는 날이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선거에 이용하려는 목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이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게 이미 7년 전의 일입니다. 네. 그런데 그 판결을 다시 뒤집고 늦추겠다고 그동안 박근혜 청와대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이 정말 치밀하고 끈질기게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본 판사들도 일본 정부도 이렇게는 못합니다. 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 이른바 사법농단. 저희 스트레이트가 그동안 꾸준히 추적해온 사안인데요.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스트레이트가 독보적인 취재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매우 중요한 명단을 하나 입수했습니다. 네. 네, 바로 지난 3월에 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돼 비의 사실이 있으니 징계를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통보한 현직 판사 66명의 명단입니다. 잠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 현직 부장판사가요, 양승태 사법부가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을 한 게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문제 해결을 할 시간을 벌어준 거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정말 좀 웃겼어요. 강민구 서울고법 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떠들거나 이분이 글을 쓰면요, 조선일보에서 크게 써줍니다. 이분은 저희가 보도드린 바 있었던 이른바 장충기 문자에 등장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법관에 탈락하고 감사 인사를 장충기 전 사장한테 보냅니다.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부족했다고요. 이분이 이런 문자도 보냈는데 제 막둥이 동생이 하면서 그동안 진 신세는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판사님, 그 말씀 제 가슴에 새겨 있습니다. 이분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 사법농단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지원 사격에 나섰던 판사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진짜 많습니다. 그 얘기도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어느덧 5개월이 됐는데요.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증인 신문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이례적이고도 특별한 재판 진행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수감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호송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러자 셔터문이 내려오고 기다리던 취재진의 카메라엔 붓게 닫힌 철문만 담겼습니다. 양승태 피고인의 첫 재판 직후 새로 도입된 조치입니다. 갑자기 시기가 좀 공교롭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요. 수용자 인권 문제도 좀 고려를 하고 호송줄 이런 거를 좀 점점 완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법관 출신 박병대, 고영한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땐 공익근무요원과 법원 직원들이 대기합니다. 역시 다른 재판에서는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광경입니다. 혹시 여기 왜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냥 무겁다? 네, 나와 있어.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해명.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물을 던진다거나.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조차 과잉 경우였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첫 재판 직후 청경 쪽에서 내부적으로 조금 저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법부 최고위 법관 출신 피고인들은 재판의 품격을 요구했습니다. 법률을 공부하고 법률가로 살아온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에 걸맞는 논리와 주장의 품격이 지켜질 줄 믿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재판의 품격은 뭘까? 법정에선 전직 대법관들은 검찰이 출력한 증거 문건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아니라 문건의 글자체였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건명이 나오는데요. 원본에 있는 파일하고 글자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컴퓨터 보시면 바탕체입니다. 파일이 바탕체라고요? 함초롱 바탕체?
제가 컴퓨터에 함처럼 바탕체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기본체로 출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문건 천여 건을 원본과 일치하는지 일일이 대조해보자는 것. 그런데 재판부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검찰 기록의 글씨체와 페이지 숫자 혹은 형광펜 표기 위치 등을 둘러싼 지루한 법정 공방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엔터로 넘어갔는지 컨트롤 엔터로 넘어갔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컴퓨터 화면에서 엔터키를 눌렀기 때문에 6페이지가 아닌 7페이지로 출력된 건가요? 1페이지에 있는 박스에서 자간과 장평이 밀립니다. 제가 쓰는 한글 2014는 괜찮은데 그 이전 버전에서는 깨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느라 사법농단 재판은 본질적인 내용엔 접근조차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사건의 실체와 관련해서 정확히 규명을 해야 하는데 정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저런 것까지 이렇게 재판정에서 그 동일성을 입증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좀 굉장히 좀 그 한심하다 그럴까 그리고 우려스럽고 일반인으로서는 뭐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이 다 받아들여지면서 재판이 계속 늦춰지니까. 박병대 전 대법관은 재판 전날 오후 갑자기 눈 수술을 한다고 통보합니다. 공판은 연기됐습니다. 피고인들이 이래지고 특별하게 진행하려고 마음먹은 거죠. 응급수술이 아닌 예약하는 수술을 재판날 잡는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죠. 아, 나 재판 빨리 안 받으려는 신호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전직 대법관이 했다는 게 참 좀 이상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만 211명. 검찰이 수사한 인물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 이들을 다시 증인으로 법정에 다 세워야 하는 겁니다. 많은 수의 증인으로 재판을 늦추는 방식.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사해 익숙한 수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300명에 가까운 증인을 부르겠다고 주장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통 증인 신문을 잘하지 않는 2심 재판에서 증인 22명을 신청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건 지난 2월. 그 후 5개월 동안 증인 신문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난데없는 글자체 논쟁으로 하세월. 여기에 증인들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 나와야 하는 증인들은 대부분 판사들입니다. 재판 불출석을 하시겠다고 한 그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려고 전화를 드렸었던 겁니다. 아,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따로 말씀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재판 날이 네. 아니셨는데 이제 다음 주 재판이 네, 예, 전화 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법농단과 관련해 처음 구속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도 마찬가지. 현직 판사인 증인들은 재판이 있다, 체육대회에 가야 한다, 을지연습에 참가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양승태 피고인이 직접 나서서 재판 지연을 시키는 모습은 잘 안 보이고 박병대 대법관이나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행정처 출신 판사들 이들이 증인신문에 불출석하는 그런 형태의 방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내가 대법원장이었던 사람인데 내가 나서리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각양각색의 재판 지연술에다 재판부가 이를 용인하는 상황. 일반 피고인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사법농단 재판에서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게 나오잖아요. 다른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그런다고 해봐요. 아마 재판장이 화를 버럭버럭 냈을 겁니다. 글씨체 따지는 것도 어이없고 기피 신청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는 사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한 달 뒤면 6개월의 구속 기한이 만료돼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 벌이는 지연술책이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대법관님 안녕하십니까? 그 페이지 수나 뭐 글씨체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재판을 한 달 정도 지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글씨체가 함초롱 바탕체와 다른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대법관님이 보시기에 글씨체가 다른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재판의 품격을 지키자던 박병대 전 대법관의 입장은 어떨까? 대법관님 안녕하십니까? 그 글씨체가 함초롱 바탕체와 다른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대법관님 그게 지금 사법농단 재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지연 전략 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대법관 출신 피고인들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대법관님 그 솔직히 이제 지연 전략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신지요? 만약에 재판장이셨을 때 피고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받아들여 주셨을 겁니까? 대법관님. 야, 정말 법정에서 저런 이야기가 오갔다는 말입니까? 정말 믿어지지가 않네요. 함초롱 바탕채, 아니 바탕채면 어떻고 궁서체면 어떻습니까? 우리 판사님들이 이렇게 진지한 부분들입니다. 궁서체 매우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침대 축구가 아니라 침대 재판이라는 소리도 나오겠습니다. 아, 정말 제가 심판이라면은 옐로우 카드가 아니라 레드 카드를 꺼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8월 10일이 구속 만기일입니다. 근데 그 중간 사이에 휴가 기간이 끼어요. 휴가 기간이 끼기 때문에 먼저 내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월 말에는 양 전 대법원장은 풀려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 법꾸라지, 법기술자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정말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재판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큰일 납니다. 이 지연 작전은 오직 아주 매우 높은 큰 대법관들한테나 쓰이는 건데 그래서 특혜란 말이 나옵니다. 일반인들의 법상식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지연 전술을 쓰는 걸까요? 일단은 감옥에 가지 않겠다. 감옥에서 풀려나겠다는 그런 작전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겠다 이거죠? 네. 풀려만 나면 시간을 더 끌 수 있고요. 일부에서는 1심은 총선 뒤에, 3심은 대선 뒤에 받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판사님들 자체가 이 재판을 정치하고 연계해서 지금 끌고 가려는 작전이 보입니다. 네, 써먹을 수 있는 방법도 사실 무궁무진한데요. 본인이 불출석을 하거나 아니면 변호인이 나오지가 않거나 지각을 하거나 증인이 계속 안 나오거나 해도 이제 재판이 계속 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판사님들한테만 적용됩니다. 일반인이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새로운 기술도 있습니다. 취재 도중에 접한 한 검찰 관계자는 박병대 전 대법관의 변호인이 공범 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 양승태 전 원장이나 임종원 전 차장을 재판 시작 몇 달 전부터 수차례 접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어쩌면 공범들이 마주 앉아 말 맞출 기회를 준 거랑 다름이 없잖아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변호사법 위반이고요. 검찰에 따르면 실제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변론을 할 때 USB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서 띄운 PPT 파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토시 하나 고치지 않은 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에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정말 말이 안 되네요. 그런데 지금 피고인들은 검찰 수사 자체를 통째로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 재판을 지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법에 보장된 피고인들의 권리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피고인들의 권리이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판사 시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본인이 내세우던 논리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전직 대법원장, 그의 뒤바뀐 주장을 취재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이던 1986년 경찰에게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던 오재선 씨에게 당시 양승태 재판장은 간첩이라면서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쪽 귀는 왜 안 들리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당할 때는 그 잠을 안 재워가지고 경찰 보러 와가지고 무릎도 밟고 형편없어요. 오재선 씨는 양승태 재판장에게 고문을 못 견디어 허위 자백을 했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양승태 판사는 오 씨의 호소를 무시하고 고문으로 조작된 수사 기록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가 이제 그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한 일주일 걸렸어요. 읽어봐서 비틀어지면 찢어버리고 고문시키고. 양승태 판사가 유죄를 내린 간첩 조작 사건은 6건, 긴급 조치 사건은 12건에 이릅니다. 조작된 수사 기록에 따라 양승태 판사가 유죄를 선고한 이들이 재심을 통해 억울함을 벗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검찰의 조서를 신봉하는 그의 판결은 계속됐고 양승태 판사는 사법부의 요직을 두루 거쳐 대법원장에 올랐습니다. 지난 2015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핵심 쟁점은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줬다는 건설업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돈을 줬다던 검찰에서의 진술은 법정에서 돈을 안 줬다로 뒤바뀌었고 1심 재판부는 법정 진술에 무게를 두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과 양승태 대법원은 검찰의 진술 조서를 채택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조성한 나머지 7억 원의 자금도 피고인 한명숙에게 정화했다는 한반수의 검찰 진술을 의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그런데 자신이 피고인이 된 지금 제가 처음으로 받아보니 정말 검사의 조서를 조심해서 읽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묘한 질문을 통해서 전혀 답변과는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검찰 조사는 믿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기존에 자기가 그걸 기준으로 했던 수많은 판결들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이나마 이거 좀 부족했다, 잘못했다는 이런 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진정성이 저희는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검찰 조사가 날조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 자문을 받아서 한 편의 소설을 쓴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양승태 전 원장은 첫 공판에서 25분이나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장 맨 첫머리에 흡사 피고인들이 엄청난 반역죄나 행한 듯이 아주 거창한 거대 담론으로 시작을 합니다. 포장을 근사하게 함으로써 재판부로 하여금 아주 부정적인 선입견과 예단을 주고 비판의 요지는 공소장에는 범죄 혐의만 적어야 하는데 검찰이 사건의 배경이나 정황까지 자세히 적어 법관이 공판 시작 전부터 유죄 심증을 굳히도록 부당하게 유도했다는 주장. 이른바 공소장 일본주의를 검찰이 어긴 만큼 아예 재판을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 방어권에 대한 이런 소신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았을까.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 보복 논란이 일었던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변호인들은 검찰이 공소장에 기소 내용과 무관한 문 대표와 당직자 사이의 이메일까지 첨부했다며 이는 공소장 일본주의의 위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란 대법관 등 4명의 대법관이 이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양승태 당시 대법관은 검찰의 편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건의 배경이나 정황까지 써넣어도 된다는 것. 사안이 복잡하거나 범행 수법이 교묘한 경우에는 범행에 이르는 과정이나 배경 설명 없이 단순한 범죄 행위만을 기재해서는 공소 사실을 완성도 높게 특정할 수도 없다. 법관 시절 스스로 무시했던 피고인의 방어권을 이제 와서 자기 보호 논리로 적극 활용하는 이중적 행태. 진짜 웃기죠. 대법원에 있을 때 공소장에 배경 설명 쓰지 말라는 그런 판단을 자기들이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나요? 한마디로 내론 안 부린 거죠. 본인이 대법원장으로서였던 무게감, 그다음에 본인이 했던 어떤 법에 관한 철학 이런 것이 그 판결에 녹아 있었다면 피고인으로 왔어도 그 주장을 못 하겠죠. 그냥 이분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그게 필요했고 지금은 이게 필요하니까. 그게 참 씁쓸한 일인 거죠. 아니, 양승태 씨가 판사였던 시절과 지금은 뭐 법이 다른 법이 적용되는 그런 세상입니까? 아니, 본인이 판사에서 피고인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법을 바라보는 관점마저 바뀌면 안 되죠. 법관들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했는데 법이 바뀌었나요? 양심이 바뀌었나요? 묻고 싶습니다. 네, 심지어 자신이 피고인이 되니까 검찰 조서는 법정에서 바로 증거로 쓸 수 없다면서 형사소송법을 바꿔달라고 헌법소원을 낸 전직 판사도 있습니다. 유해용 전 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 법에 따라서 25년간 판결을 내리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되니까 검찰 조서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서 법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네, 이분 퇴임하면서 사법농단 관련한 문서 수만 건을 빼돌렸던 그런 의혹을 받고 있죠. 한 달 전에 재판에서 증거 인멸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외장하드는 신문지에 싸서 버리고 문서는 파쇄해버린 그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분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오른팔이셨어요.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이셨는데 수석. 그런데 또 이분이 아주 명언도 남기셨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만큼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리를 해달라고요. 아니, 본인이 증거인멸 다 해놓고 나서 무슨 증거에 따라서 재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사법농단 파문이 한창 확산되던 지난해 6월에 놀이터 기자회견을 하셨었잖아요. 네. 여러 차례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혹시 검찰에 대한 수사 혹시 시작이 되면 받으실 의향 있으십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이 모든 것이 저희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거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장님,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겠어? 이렇게 큰 소리 치시더니 가실 때는 사과하고 뭐 고개를 숙이고 가셨어요. 네, 이제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었는데 막상 재판이 시작되니까 유능한 임종원이가 알아서 다 한 거다. 그리고 박병대에게 내가 지시한 게 아니다. 박병대가 처장인데 어떻게 대법원장이 내가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등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 남 탓, 다 부하 탓. 그냥 떠넘기기 신공이었습니다. 네, 정말 한때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사람으로서는 참 구차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뭐 워낙에 이 사법농단계에서 유명한 분들이고 이분들 말고도 이 사법농단에 관여된 사람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판사들?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검찰은 현직 판사 66명의 비의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중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이 고작 10명밖에 안 됩니다. 네. 무려 56명의 판사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2016년 3월 법률신문 기사.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것은 문제라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자존감을 구긴 일선 법원 판사들이 부글부글. 헌법기관 간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했다는 서초동의 한 변호사 인터뷰까지 넣었습니다. 그런데 익명의 이 인터뷰는 조작된 가짜였고 기사 초안을 쓴 사람도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조작 기사를 과연 누가 쓴 걸까? 헌재 소장의 발언 직후 비상이 걸린 대법원. 임종원 당시 법원 행정처 차장은 문성호 판사를 불렀습니다. 문 판사님이 쓴 보고서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장의 발언을 비난하는 취지의 기사 초안을 작성해보세요. 기사 자료를 주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기사 초안을 작성해 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일단 써보세요. 내용을 조작한 기사를 판사가 직접 쓰고 이를 기사라며 언론을 동원해 여론을 왜곡한 정황. 검찰은 지난 3월 문성호 판사의 비의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5월까지 2달을 미적거렸고 결국 징계 시효가 지나버렸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판사들이 양승태 체제의 비판적인 판사의 재산까지 뒷조사한 믿기 어려운 사건. 역시 징계 시효 3년을 넘겨 아무 일도 없던 것이 됐습니다. 직무유기라는 견해도 있죠. 검사가 사건 공소시효 넘기는 거 맞습니까? 검사가 만약 그랬다고 하면 거의 파면인 거죠. 대법원은 시효가 남은 34명 가운데 10명만 징계하겠다면서도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결의 무게는 정말 어마어마해요. 판사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거. 적발된 이상 징계를 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하다못해 경고라도 해야 돼요, 다. 근데 그것조차 안 하는 거예요.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대법원에 통보된 사법농단 연루법관 66명의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어떤 반성도 없이 지금도 시민들에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한 이들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은
지방법원장, 재판연구관, 수석 부장판사 등 주요 요직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주요 사건들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에 7명, 서울고등법원은 무려 17명이 포진해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 재판 청탁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문용선 서울고법판사. 문 판사는 시민단체가 대법원에 사법농단 문건 410건을 모두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2심을 맡았는데 최근 1심을 뒤집고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혹별로 그 내용이 조사 보고서에 상세하게 인용되어 있다. 이로써 국민의 알 권리는 충분히 충족됐다.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자기가 판결을 내린 셈입니다. 솜방망이진 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관련자들이 자신들이 정말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반성하는 게 없이 오히려 또 당당하게, 문제는 그런 판사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이 곳곳에서 활약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지지하는 법원 내부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이점은 재판에서 주장되는 것들이 기사로 나오잖아요. 그 순서에 맞춰서 서울고등법원이 움직여요. 고등부장판사들의 주장이나 세미나가 열리는 거예요. 지원 사격을 법원 내부에서 하고 있는 거죠.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문제 삼자 법원에서는 압수수색과 영장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최자는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비위 통보된 66명의 판사 중 한 명입니다. 또 강원랜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며 권성동 위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내려지자 김시철 판사는 권성동 위원에 대한 무죄 판결을 칭송하고 판결 논리를 꼼꼼히 정리해 동료 법관들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동료 법관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 즉 법관 윤리 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위 법관들한테 압력 내지 호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될 행위인데 이런 모습들이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 우려스러운 모습이죠. 양승태 대법관의 재판연구관이었던 차문호 서울고법 판사 역시 자신의 판결에 대해 이례적으로 6쪽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위법한 압수수색의 총체적 결정판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판결을 고려해 보조를 맞추는 식의 사정포석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2심 서울고등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6년 동안 고르고 고른 판사들이 포진해 있는 곳이에요. 어떤 피고인들이 판사들을 상대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주장들을 법원 내부에 퍼뜨릴 수 있겠어요? 당연히 다른 피고인들은 퍼뜨릴 수가 없겠죠. 전직 대법원장쯤 되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도 돼야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당수 고법 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임명된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가리켜 양승태 키즈, 양승태 사단이라고 합니다. 까마귀가 날 때마다 배가 막 떨어집니다.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2심 판결이 제대로 나올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분들 정말 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든 분들인데요.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분들 그냥 법관으로 일하는 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비사실이 명백한 사람만 고르고 골라서 선정한 게 66명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시효가 지나서 봐주고, 누구는 위에서 시켰다고 봐주고, 누구는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봐주고 또 봐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재판을 받고 있는 시민들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면은 이분들이 내리는 판결에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승복 못해요. 저는 재판받기 싫습니다, 이분들한테. 네, 법원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거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네, 사실 대다수 판사들은 정말 정의롭고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일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싶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대다수의 판사님들은 지금도 굉장히 공정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네, 66명의 명단을 비공개로 하면서 오히려 정말 훌륭한 판사들에게까지 오물을 뒤집어 씌운 격입니다. 네. 스트레이트는 이런 판사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취재해서 추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사법농단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스트레이트는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네, 사법농단 못지않게 저희 스트레이트가 끈질기게 추적해온 이슈 중에 하나죠. 네. 바로
YG 성접대 의혹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YG의 주선으로 말레이시아 재력가 조로우와 유흥업소 여성들이 초호화 요트 여행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고은상 기자가 더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2주 만에 고은상 기자 바쁘게 다시 불러냈습니다. 네, 소환됐어요. 네, 힘듭니다. 누구를 만나고 왔습니까? 네, 양현석 전 대표와 각별한 사이고 조로우와의 술자리에 여성들을 동원했던 핵심 인물이죠. 핵심이라면? 네, 정마담입니다. 네, YG의 접대 자리마다 항상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정마담을 직접 만났습니다. 특히 프랑스, 모나코 초호화 여행의 전모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정마담은 이 유럽 원정의 배우로 양현석 전 대표를 지목했습니다. 정마담은 외국인 재력가들을 상대로 한 YG의 수상한 술자리마다 매번 등장했습니다. YG 성접대 의혹의 실체를 밝혀줄 핵심 인물입니다. 정씨 전화 맞나요?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MBC 스트레이트의 고은상 기자라고 합니다. 그쪽하고 별로 할 일이 없네요. 지금 조사 받고 계시잖아요. 정마담이 운영하는 유흥업소까지 찾아가 봤지만 MBC에서 왔는데요. 혹시 오늘 나오셨는지 싶어가지고 만날 수 없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정마담의 증언을 듣기 위해 계속 설득했지만 그는 끝내 정식 인터뷰는 거부했습니다. 다만 정마담은 양현석 전 대표 등이 경찰 조사에서 성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마치 외국인 재력가와 일개 유흥업소 마담의 사적인 비즈니스로 몰아가는 데 대해 억울해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마담은 조로우 일행을 만나기 위해 직접 유흥업소 여성들을 데리고 간 유럽 원정에 대해서도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2014년 10월 프랑스 남쪽 모나코 앞바다, 말레이시아 재력가 조로우의 초호화 요트에 전용 헬기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정마담과 양현석 전 대표의 친구, 강남 유흥업소 여성 등 10여 명이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요트에 헬기가 있더라고요. 그 요트가 엄청 큰데 거기 뒤편으로 가니까 헬기가 있어서 그 헬기를 타고 요트에서 모나코로 가고, 그리고 또 여기서 내리면 조그만 배를 타고 또 어디 센트루페라는 무슨 어디를 가고, 배에서 계속 6박 7일, 몇 박 10일인지 7박인지를 자고, 그런 경험을 해보려고. 2,600억 원짜리 요트는 바다 위의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하여튼 밤에 이제 술 마시는 거죠. 준비해서 배는 수영장도 있고 다 있어요. 사우나도 다 있고 아침에 가면 조식 메뉴도 있어요. 오늘의 조식은 메뉴 있으면 사람들 아침에 내려서 시켜 먹어요. 눈 뜨면 바닷가로 떠있고 중간에 샤넬바를 사주더라고요. 말레이시아 재력가와 그 친구들, 그리고 한국 여성들의 선상 만남. 여성들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한국 유흥업소 근무에 준해서 책정했습니다. 여러를 갔는데 그중에 빨간 날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일하는 날은 5일이었던 거야. 요일치는 줘야 된다, 묶어줘야 된다. 그리고 일부 여성들은 조로우 일행의 방에서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서 무슨 일 있었을 수 있겠죠. 같이 뭐 방 쓴 애들도 많고 하니까 나는 가서 진술을 했어. 왜냐면 내가 보진 않았으니까 그랬을 수는 있겠다. 근데 내가 일단 시킨 바는 없고 둘이 썸은 있었을 수 있겠지만. 이 초호화 해외 출장은 한 달 앞선 2014년 9월 조로우 일행과 양현석 YG 전 대표 등이 참석한 서울 강남 정마담의 업소 술자리 이후 구체화됐습니다. 유럽 원정에 나설 여성들을 모아달라고 요구한 인물은 누구일까? 유럽 갈 때 양현석한테 전화 받죠. 나한테 전화를 했다 한들 누구한테 직접적으로 전화를 받았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뭐 양현석 쪽에서 전화 온 거 같죠. 최초에는 연락은 막 쪽에서 받으신 거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등장하는 김 씨는 당시 YG 직원으로 지금은 YG에서 해외 재력가 접대 담당으로 지목되는 연예기획사 YGX의 김모 대표입니다. 정마담은 김 씨가 양현석 전 대표의 지시로 전화를 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시키지도 않으면서 지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양현석 시켰으니까 전화했어. 출장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됐습니다. 참가 여성 10명을 결정해 사진을 보내주는 게 첫 순서. 내가 전화
나가고 이런 애가 갈 건데 어떠냐, 괜찮냐, 그냥 얼굴 알아야 되니까 보내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한테 보내주면 가 그쪽으로 보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새끼네가 갈 거다. 그리고 출국 일주일 전 정마담에게 현금 따발이 전달됩니다. 한국 돈 2억 원 상당의 유로화 뭉치, 유흥업소 여성들의 출장비 명목이었습니다. 거액의 현금을 들고 정마담을 찾아온 사람은 미술업계의 큰 손인 A씨였다고 합니다. A씨는 2014년 9월 조로우와 양현석 씨의 잇따른 유흥업소 모임에 참석했던 양 씨의 가까운 친구입니다. 유럽까지 양현석이 그러니까 저한테 돈을 전달해줬어요. 졸로 쪼개서 줬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받았는지 난 모르겠는데 나한테 유로를 다발로 바꿨어요. 유로. 돈이 그러면 조로가 줬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듣기만 들었어. 그 오빠한테 누가 돈을 주는지 내가 내 눈으로 보진 않았잖아요. 듣지도 않지만 나는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 2억 원을 유흥업소 여성 등과 어떻게 분배할지 지침을 준 사람은 바로 양현석 전 대표였다고 합니다. 근데 양현석이 나한테 그랬어. 처음에 네 돈까지 뭐 달라고 하기는 좀 모양새 빠지고 좀 이상하니까 그냥 애들을 그냥 2천만 원씩 주라 하고 그 너는 네가 그냥 애들 1,000만 원씩 나눠주고 네가 나머지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양현석은 그냥 너도 일을 못하니까 장사를 아예 못하고 가잖아. 그냥 이거는 네가 수고비용을 해 이렇게 해서 2억 원 가운데 1억 원은 유럽 원정에 갈 여성들에게 나눠주고 정마담에게는 1억 원 정도의 수고비를 챙기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내가 1억을 왜 가져가는지의 내용을 양현석이 알고 있어요. 자기가 시켰으니까. 그 양현석 대표하고 그런 논의를 하신 건 언제쯤이신 가기 직전이죠. 내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만났으니까 만나서 했든 전화를 했든 뭘 했을 거예요. 양현석이 가라 그래서 갔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 사실 문제의 유럽 출장이 양현석 전 대표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주장. 유럽 출장에는 양현석 씨의 친구이면서 정마담에게 2억 원 상당의 유로화를 건넸던 A씨가 통역 역할을 맡아 함께 출국했습니다. 여성들을 모아달라고 정마담에게 처음 요청했다는 YG 직원 김씨와 이를 실행한 정마담. 2억 원 상당의 유로화를 정마담에게 전달했고 여행 통역까지 맡은 A씨까지 모두 양현석 씨의 최측근이거나 절친한 인물들입니다. 양현석 씨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을까? 조로우는 양 씨에게 시계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계 받았던 것 같아요. 나도 몰라요. 들었어요. 근데 경찰에다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반론을 듣기 위해 A씨에게 문자와 전화를 하고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에 직접 찾아갔지만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그 대표님 혹시 뵐 수 있을까 해서 왔는데요. 그 정마담 측에 2억 원 상당의 돈을 유로로 건넨 사람이 이제 대표님. 여성들의 유럽 원정과 서울 유흥업소 회동 등이 모두 양현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이뤄진 일이라는 정마담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스트레이트는 양현석 전 대표와 YGX 김모 대표에게 전화와 문자, 이메일을 통해 설명을 요구했지만 어떤 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야, 여행을 떠나게 된 경위, 그 여행을 가는 과정, 뭐 정확한 날짜의 출장비까지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이 다 나왔군요. 네, 여기에 주목할 것이 양 전 대표의 친구가 등장하는데 이분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그 그림계의 큰 손이고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취재 초반부터 되게 주목했던 인물이었는데요. 정마담 입장에선 양현석 전 대표와 한 몸이라고 보고 있고요. 조로우의 식사 자리, 유흥업소 술자리에 양 전 대표와 함께했고 심지어 여성들의 유럽, 모나코 원정에도 통역으로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정의 대가를 직접 전달했다는 말이죠? 네, 우리 돈으로 2억 원, 10만 유로가 넘는 돈다발이 담긴 쇼핑백을 정마담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유흥업소 여성들과 정마담이 각각 얼마씩 나눠 가질지에 대해서 양현석 씨가 직접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럽에 가 있는 동안은 유흥업소 일을 전혀 못하니까 일주일 중 휴일인 이틀은 빼고 5일치 돈을 주기로 했는데요. 정마담은 이 모든 걸 양현석 전 대표와 상의했다는 겁니다.
양현석 전 대표는 조로우와는 일회성으로 만난 것뿐이고 그것도 싸이 씨가 친구라고 소개를 해줘서 만났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정마담의 얘기는 완전히 다르네요. 예. 네, 정마담은 해외여행 직전인 2014년 7월과 9월 조로우가 한국 방문했을 때 유흥업소 회동도 모두 양현석 전 대표의 주도로 이뤄진 일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 YG의 성접대 의혹을 취재하던 스트레이트는 YGX 김모 대표와 YG 양현석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양현석 대표님을 그 자리에서 목격했다는 증언이 있어서요. 입장을 여쭙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당시 취재진은 YG 측의 정마담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5월 26일 정마담에게 한 통의 전화가 들려왔습니다. YG의 성접대 의혹을 보도하겠다는 스트레이트의 예고가 방송된 직후였습니다. 정마담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YGX의 김모 대표,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스트레이트의 거듭된 취재 요청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YG 측이 내부자 관리에 나선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예고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X가 전화했어요. 경찰 조사는 거의 희박하게 생각한다 자기는. 양현석은 네가 경찰 조사 받은 일은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자, 이렇게 심각해질 줄 몰랐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의 내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갔다고 합니다. 정마담은 6차례 경찰에 불려나갔고 YG 측 인사들과 대질신문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나는 진짜 무슨 진짜 사실 이 사건에 지금 조사 제일 많이 받고 제일 피해자 저예요. 대질하려면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겠다 했어요.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서둘러 전화를 걸어 정마담을 안심시키고 상황을 공유하기까지 했던 YG 측이 돌변했기 때문입니다. 정마담의 진술과 달리 YG 측 사람들은 경찰 조사에서 정마담이 술자리에 왜 여성들을 불렀는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정마담이 왜 저녁 식사와 술자리에 참석했는지 모나코 여행을 간 경위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마담이 분노한 대목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영어도 못하는 자신이 조로우 등 외국인들을 어떻게 알고 여성들을 불렀겠냐는 것입니다. 나랑 조로랑 연락을 직접 한 적은 없어요. 본인은 근데 영어 잘하세요? 못하니까 기본적인 쇼핑할 때 호텔에서 밥 시켜 먹는 정도밖에 나는 못해요. 정마담에 따르면 2014년 7월 말 조로우 일행과 양현석 씨 등이 강남의 유명 고깃집에서 만납니다. 혹시 여기 양현석 씨나 싸이 씨 좀 자주 오시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안 봤어요. 2014년 7월쯤인데 혹시 오신 거 기억나세요? 그 말레이시아 재력가들이나 이런 유명인들하고 오시죠? 근데 가끔씩 오시면서도 뭐 일행들도 다 있어요. 이때 양현석 씨가 정마담에게 업소 여성들을 식사에 데려와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양현석한테 전화를 받았겠죠. 그래서 내 기억에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전화 받아서 외국 손님 오니까 애들 데리고 나와서 밥 먹으면 가게를 가자. 가게를 가자. 애들 묶어줄게 해서 요청을 받고 애들을 데리고 나온 거죠. 묶어준다. 다시 말해 정마담의 술집에서 업소 여성들이 이방저방 옮겨가며 여러 손님을 동시에 상대하지 않고 지정된 한 명만 접대하게 해준다는 뜻. 비용은 그만큼 비싸집니다. 조로우 일행은 여성들과 식사를 한 뒤 정마담의 업소로 이동했고 이후 강남의 클럽으로 이동해 유흥을 즐겼다고 합니다. 특히 YG의 추선으로 정마담의 업소 등에서 즐거움을 맛봤던 조로우 일행은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아가씨 한 명 왔습니다. 이렇게 몇푼 오다 갔는데 그게 왜 있었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쓰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그거 다시 온 거야. 실제 2014년 9월 초 조로우 일행은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유흥업소, 클럽 등으로 이어지는 이틀 동안의 일정에 역시 양현석 씨가 내내 동석했고 이때는 가수 싸이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현석하고 조로우하고 얘기를 뭐 많이 했어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3명, 4명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죠.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올 때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둘이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음식점 만들어놓고 다 마저 돌려 뭐 이런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6년 전쯤부터 양현석 씨와 친분을 쌓아온 정마담의 기억 속에서 양 씨는 외부 인사와 잦은 술자리를 갖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로우와 양현석 씨의 이딴 술자리는 뭔가 이례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하고 잘 먹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뭐 물론 기업인도 있었고 뭐 어디 뭐 내노라는 대단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게 되게 자주 있진 않았고 되게 가먹었어요. 근데 그런 걸로 치면 사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사실 35살밖에 안 된 이 친구들을 계속해서 업소에 데려가고. 자기가 뭐를 원해서 뭐 나한테 그걸 시켰는지 나는 모르죠. 뭐 아가씨 데리고 나와서 밥 먹자 데리고 나가고 너네 놀러 가자고 연락 왔는데 갈래? 갈게요. 정마담은 양현석 씨의 요구로 술자리에 여성들을 동원했을 뿐 이 여성들이 이후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모르며 자신이 관여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한 이른바 2차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그 많은 무리 중에 여고자라는 애가 하나 있었어. 예를 들면 근데 얘가 몰래 갔어. 그냥 정마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너랑 나랑만 만나자. 이렇게 했으면 내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본 적도 없고 간 적도 없고 얘기 들은 적이 아예 없어. 야, 유흥업소에 함께 와서 술을 마시고 놀았으면서도 그 유흥업소 여성들이 식사 자리에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한 양현석 씨. 그 주장보다는 정마담의 이야기가 훨씬 더 신빙성 있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소위 유흥업계에 일하는 분을 기자가 직접 접촉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힘든 일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네, 맞습니다. 이분이 강남의 유명한 마담이신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신용도도 높고요. 이분이 계속 입을 닫고 있었는데 경찰 수사가 정마담만을 향해 간다는 이런 좀 속상함이 있었어요. 네, 지금 정마담이 경찰 조사만 벌써 6번을 받았고요. 또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네. 자신은 양현석 전 대표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YG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다. 정말 억울하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만 입장을 밝힌 겁니다. 사실 뭐 정마담은 양현석 씨와 관련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분위기는 내비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그 업계의 불문율이기 때문에 입을 닫았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정마담에 따르면 이 성접대 의혹 사건에 있어서 양 전 대표와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그 사람이 당시 YG 직원, 지금은 YGX 대표이사인 김모 씨란 얘기 아닙니까? 네, 이 YGX 김 대표가 성접대 의혹 예고 영상이 나가자마자 정마담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YG 직원들은 어떻게 경찰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압니까? 네, 그렇다면 YG 입장에서는 가능성조차 낮다던 이 경찰 수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2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돈과 전달책이 나왔고 당시 참가 여성들의 진술이 많이 확보된 2014년 10월에 문학부 원정을 경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10월이니까 공소시효는 석 달 정도 남은 셈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승리에 대해서, 양현석에 대해서, YG에 대해서는 유독 경찰이 약하다. 이런 의혹을 해소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도 YG와 관련해 추가로 들어온 제보들을 바탕으로 끝까지 추적하고 취재하겠습니다. 버닝썬, YG, 양현석, 호화 성접대 의혹.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하지만 불의와 불법에 눈 감은 경찰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욱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기회에 의혹 한 점 남기지 않는 철저한 수사로 그동안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All of a sudden the sun comes out, forgets the winter was here, crosses the road to a brighter side, to leave the shadows stand and stare.